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시즌을 포함해 4시즌 연속으로 마주치게 된 두 팀인데 특히 맨시티는 로드리의 부상이라는 악재에 더해 전반기의 처참한 성적으로 인해 사실상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이번 챔피언스 리그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다면 토너먼트에 진출도 못하고 탈락하는 것은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맨시티에게 조금 더 힘든 매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었습니다. 1차전 는 시티가 홈팀으로서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2대3의 스코어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가져갔고 에티하드 스타디움 원정 첫 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챕터에서는 주목할 만한 전술적 부분이나 득점에 관한 것만 다루도록 하고, 실책에 대해서는 상대 팀의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체스터 시티의 선발 명단입니다. 4-2-3-1의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에데르송, 수비의 아칸지, 디아스, 아케, 그바르디올, 미드필더의 베르나르도 실바, 스톤스, 이선의 사비뉴, 더브라이너, 그릴리시, 최전방에 혼란이 서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명단입니다. 역시 4-2-3-1의 포메이션을 채택했고 골키퍼의 쿠르투아, 수비의 발베르데, 추아메니, 아센시오, 맨디, 미드필더의 세바요스, 카마빈가, 이선의 호드리구, 벨링엄, 비니시우스, 최전방에 은바페가 서게 됩니다. 추아메니와 발베르데가 수비수로 출전하게 되고 카마빈가는 중원에 남게 되었는데 맨디가 얼마나 좌측 수비를 잘해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시티는 그바르디오를 통한 좌측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레알은 발베르데의 반대전환 패스를 활용한 공격진의 적극적인 스위칭 플레이가 예상됩니다. 최근 시티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부족한 에너지 레벨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센터백 출신 5명을 기용함으로 라인을 내리고 다소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반전의 맨시티는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문 센터백 5명을 기용한 것을 보고 라인을 내린 소극적인 운영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라인을 올리는 과감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바가 스톤스의 짝으로 더블 볼란치 형태로 출전했지만 사실 수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시피 합니다. 실제로 경기 내내 수비적인 역할보다 2선으로 올라가 공격적인 역할을 더 많이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스톤스 혼자 최후방 라인 보호, 빌드업이라는 로드리가 했었던 역할을 혼자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스톤스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로드리만큼의 정확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스톤스가 혼자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펩은 최후방 수비 4명을 스톤스 바로 아래에 붙이는 선택을 합니다. 더해서 아칸지와 그바르디올은 그보다 살짝 앞으로 나와 스톤스의 넓은 수비 범위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히 수비 라인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빌드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해석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패스의 성공률입니다. 4명의 선수들이 스톤스 바로 뒤로 올라오게 되면서 스톤스는 앞뒤로 총 8개의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수비자와 공격자 간의 간격이 좁아진 만큼 정확하고 짧고 빠른 패스를 통해 공격 전환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라인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뒷공간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레알의 공격진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시티가 형성한 수비 라인의 위치를 떠나서 수비수 개개인의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았지만 레알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후방에서 수비를 성공적이게 해낸다면 공격수가 조금 더 안심하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데 전반 19분 시티의 득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브라이너가 아래까지 내려와 1차 빌드업 패스를 수행합니다. 그바르디올이 공을 받았으나 탈압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돌파 경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홀란드의 침투 경로에 패스를 찔러줍니다. 아센시오의 수비 커버가 생각보다 빨라서 측면으로 침투해오던 그릴리시에게 공을 내줬는데 추아메니가 홀란 쪽으로 수비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릴리시의 공간이 넓게 확보됩니다. 레알의 그 누구도 그릴리시에게 압박을 걸지 않는 상황에 실바와 사비뉴가 손을 흔들며 본인에게 공을 달라고 합니다. 쿠르투아도 손으로 반대 측면을 가리키면서 제발 수비 좀 가라고 수비 조율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바르디올이 뒤쪽에서부터 침투를 시도합니다. 그릴리시는 실바와 사비뉴 쪽에 공을 건네는 것보다 속도를 붙이면서 달려오는 그바르디올에게 패스를 건네는데 이 패스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5대4의 상황으로 맨시티가 수적 우위이기 때문입니다. 추아메니와 카마빈가는 그릴리시의 볼 소유에 집중하고 있고 맨디와 아센시오는 1대1로 마킹을 붙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비뉴와 침투하고 있는 그바르디올은 마킹이 없는 프리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바르디올의 가속입니다. 추아메니와 카마빈가가 그릴리시만 바라보며 멀뚱멀뚱 서 있고 맨디와 아센시오만이 제대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후방의 그 누구도 그바르디올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그바르디올의 침투 경로에 맞춰 패스를 건네는 것이 득점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센시오가 자신의 뒤를 향하는 패스를 잘 봐주었지만 결국 그바르디올에게 공이 전달되었고 이 공을 그대로 앞으로 떨궈주며 혼란이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시티가 주도권을 잡아가나 싶었지만 전반 28분 그릴리시의 갑작스런 부상 신호로 인해 포든이 교체 투입되었고 전반전은 그렇게 1대0 시티의 리드 상황으로 끝나게 됩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다소 어려웠던 전반기를 겪으며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은 공격과 수비 시에 포메이션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레알은 수비 시 포메이션을 4-2-3-1에서 4-4-2로 전환합니다. 최전방 2명의 비니시우스와 음바페를 배치하는데 수비 성공 시 역습을 대비하기 위함으로 예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치르는 대부분의 경기는 압도적인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굳이 압박을 세게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문제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드러났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르셀로나와의 수페르코파 결승전입니다.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최후방 빌드업을 여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경기 이후로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적극적인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드필드와 수비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두 명이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4-4-2 포메이션을 구축하게 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안첼로티 감독의 피드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압박을 열심히 한다 정도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반 27분 시티의 공격 상황입니다. 레알의 수비 진영이 이미 갖춰진 상황에서 시티의 필드 플레이어 10명 중 8명이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수비에 성공하고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최전방에 위치한 만큼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레알의 공격진은 허락된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위력이 배가 되는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지공 상황에서는 음바페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이지만 레알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공 돌파는 대부분 비니시우스가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즉 지공 상황과 역습 상황에서 레알의 공격진은 자유로운 스위칭과 돌파를 통해 시티를 괴롭히게 되는 셈입니다. 전반전 무득점은 체급에 비해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이들은 이외의 성과를 팀에 안겨줬는데 바로 그릴리시와 아칸지의 이탈입니다. 그릴리시는 그바르디올의 오버래핑으로 인한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아칸지는 그바르디올과 함께 3선으로 전진 배치되어 스톤스의 넓은 수비 범위를 나누어 부담했습니다. 포든과 리코가 두 명의 교체 선수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수비적인 기여도가 둘보다 확실히 적은 편인데다 이들이 막아야 하는 선수가 비니시우스였습니다. 리코가 열심히 수비하며 막아보려 했지만 비니시우스의 순간 돌파 속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레알이 지속적으로 시티의 수비진을 흔들어댄 결과로 결국 경기의 흐름은 레알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후반 58분 경기의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베르나르도 실바가 세바요스를 향한 태클로 파울을 받습니다. 박스 바로 바깥에서 좋은 프리킥 찬스를 얻어내어 발베르데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킥은 수비벽에 맞고 튕겨 나왔으나 세바요스가 리바운드를 잡아 음바페에게 연결했고 음바페가 그대로 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레알의 두 번째 득점은 에데르송 골키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데르송의 안일한 패스가 벨링엄에게 잘못 전달되었고 측면을 향하던 브라임에게 그대로 패스를 건네줍니다. 브라임은 침투하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줬고 비니시우스의 다이렉트 슛이 에데르송에 막혔으나 튕겨나온 공을 브라임이 잡아 그대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86분경에 발생한 이 득점으로 경기는 2대2 동점이 되며 승패를 알 수 없게 돼버렸으나 추가 시간 맨시티의 치명적인 실책으로 경기가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레알의 롱패스가 시티의 코바치치에게 전달됩니다. 굳이 백패스를 할 이유가 없고 걷어내기만 해도 되는데 그걸 리코에게 전달해준다고 크게 띄워줬다가 비니시우스가 그 패스를 가로채게 됩니다. 비니시우스는 달려나오는 에데르송의 머리 위로 칩슛을 시도했고 벨링엄이 그대로 공쪽으로 달려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경기는 그대로 3대2로 마무리되었고 레알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최근에 봤던 축구 경기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팀과 강팀과의 경기이면서 득점도 많이 터졌고 또 세부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선수는 아센시오와 아칸지였습니다. 아센시오는 리디거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잘해주었고 솔직히 말하면 당장 레알의 주전으로 뛰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력이었습니다. 아칸지는 높은 집중력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었기에 전반전의 부상 이탈이 특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칸지가 끝까지 뛰었다고 해서 경기를 실수 없이 마무리했을 거라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시티의 경우는 리그는 이미 물 건너갔고 사실상 챔피언스 리그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펩이 이를 갈고 나왔을 텐데 전반전부터 두 명의 부상 이탈로 인해 준비했던 핵심 플랜이 완전히 박살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맨시티처럼 체계화된 축구를 하는 팀은 돌발 상황이 겹쳤을 때 대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고 에데르송이나 코바치치의 실수 같은 개인적인 실수는 펩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더더욱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맨시티가 전반에 보여준 축구는 꽤 인상적이었지만 레알이 더 잘했고 경기에서 이겨냈으며 내용을 떠나서 한두 판만에 승부가 나는 매치는 무조건 이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레알이 무조건 잘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어쨌든 양팀 모두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2차전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